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짱박사와 같이 공부하는 중등임용 이번 시간에는요 거시경제학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시경제학 중에서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번 보시면 다음은 어느 국가의 거시경제 관련된 정보이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에코랜드에 소비함수가 있고요. 먼저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의 내용을 보세요. 소비함수 있고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여기 보시면 얼마예요? 21만입니까? 그리고 투자가 증가한 결과 현재 국민소득이 25만. 그러니까 약간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현재 국민소득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과열된 상태죠. 자, 그렇고 총수요는 소비와 투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투자에 대한 정보는 아직 뭐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1번 보시면 생산물 시장의 균형 조건을 이용해서 현재 국민소득 수준을 적용할 경우에 투자액은 얼마가 되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거 케인지안의 크로스 다이어그램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Y라는 국민소득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요. 자, 이쪽에다가 총수요와 총공급을 다 넣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요. 총공급에 해당하는 게 이게 45도 선이 총공급에 해당하는 거죠. 45도 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공급은. 자, 살짝 볼게요. 총 공급은 C 더하기 S, 이게 총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완전 고용, 균형 고용, 이제 수요가 중요한 거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총 수요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C 더하기 I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시면 총수요가 이렇게 돼 있어요. C 더하기 I, 총수요, 총지출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균형국민소득인 거 이해되시죠? 자, 이제 여기가 균형국민소득인데 Y 스타라고 합시다. 얘는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현재 25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이 얼마냐라고 하면 다른 색깔로 할게요. 여기가 21만, 이게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완전고용 국민소득 N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21만, 21까지만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 21만이라는 상황, 국민소득 수준 상황에서요. 총 공급이 완전고용 수준에서는 여기까지가 될 텐데 총수요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물 시장의 균형 조건을 이용해서 현재 국민소득을 적용할 경우에 현재 국민소득이야. 여기 나와 있는 Y 스타입니다. 여기가 균형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집어넣게 되면 그때 투자액은 얼마가 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지금 균형이기 때문에 균형 상태가 될 텐데요. 요 지금 완전 고용을 더 초과한 현재 균형 국민소득 수준이니까 여기에 얼마 넣어요? 지금 현재 25만 이렇게 되니까 숫자가 좀 커요. 요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소비에다가 또 값을 집어넣습니다. 소비요. 소비 함수는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요렇게 주어졌네. 한계 소비 성향이 0.8 그리고 기초 소비가 10.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하시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0.8 그 다음에 Y가 균형국민소득 25만 넣어야죠. 25만 집어넣습니다. 플러스 10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걸 정리하면 되겠지. 쭉 정리해 보시면 25만
25만 이거 값은 0.8에다가요. 여기 보시면 25만을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25만 요렇게 집어넣으시고 더하기 10 이렇게 되고 더하기 여기 나와 있는 I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때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25만일 때 균형일 때 얘기하는 거니까 I가 뭐 49,990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990인가요? 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요. 앞에서 구한 투자액을 적용하여 이번 문제 보시면 완전 고용 국민소득하에서 총수요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 여기 보시면은요 얘잖아 얘. 이해되시죠? 그럼 총 공급은 여기까지야. 여기가 점점점점 보시면 21만 이렇게 공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총수요의 크기는 여기에 집어넣는 거지. 여기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니까 지금 21만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다시 계산하세요. 요거 총수요일 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일 때 총수요 나타내는 것은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총수요 C 더하기 I는 0.8에다가 21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다가 10 더하기 여기 투자 값 있잖아. 투자 이렇게 나온 거 49,990 이렇게 됩니까? 이거를 집어넣는 거야. 990 이렇게요. 90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총수요가 되는 거잖아.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요 21만 8천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요 점점점점 21만 8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총 공급은 21만 이렇게 되는데 총수요는 21만 8천 돼서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큰 상황이야.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는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봤을 때는요. 총공급이 총수요보다 더 작아요. 총수요가 더 큰 거야. 요만큼. 이걸 뭐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국민소득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인플레이션 갭이라는 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코랜드의 인플레이션 갭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면은요. 이 인플레이션 갭이다 라고 하면 요걸 얘기하는 거야.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총 공급보다 총수요가 얼마나 올라가니 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21만 8천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 크기. 요 크기가 인플레이션 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차이가 21만 8천에서 21만을 빼는 8천만큼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아주 단순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균형국민소득만 여기 찾아낼 수 있고 공급은 의미가 없고 수요만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승수 효과 나타낼 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거기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 갭 이런 얘기들. 만약에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있다 할게요. 그건 요만큼의 차이는 디플레이션 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한국 경제는 현재 저금리와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경험한다. 이게 약간 웃긴 거죠. 아니, 금리가 저금리가 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해서요. 경기가 호황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아니 저금리인데 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거야? 이자율이 낮아졌는데 왜 경기 침체 국민소득이 작은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금리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런데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ISL의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경기 침체인데 저금리가 같이 온다. ISLM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ISLM 모형 살짝 보면 여기 이자율이고 여기 보시면 Y라는 국민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ISLM 모형이라는 걸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화폐 수요, 화폐 공급, 아까 얘기했던 케인잔의 45도 다이어그램 그림 나타낸 거 그 정도까지만 물어보지만 ISLM 알고 있으면 유용한 게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LM 곡선 우상향 합니다. IS 곡선 우하향 하고요. 여러분, LM 곡선이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LM 곡선이? 그쵸?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죠. LM 곡선은. 자, 화폐 시장의 균형은 화폐 공급에다가 화폐 수요. 화폐 수요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랑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를 같이 고려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요. IS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잖아. Y는 CIG 생각하세요. Y는 C, I, 여기 이자율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G 이렇게 돼 있죠. 이해 가시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제로점이라 할게요. 이자율과 국민소득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저금리가 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 비춰보건데 IS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 여기가 1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치? 이자율은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국민소득도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언제 IS가 총수요가 줄어들어서 좌측 이동하는가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생각해 보시면 이거요. 언제 IS가 우측 이동하는가 생각하면 여기 나와 있는 총수요가 증가할 때 우측 이동하는 거잖아. 근데 IS가 좌측 이동하는 것은 소비가 감소하거나 이자율 이외에 다른 투자가 감소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성이 내재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내재되면 이렇게 수용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줄어드는 거야. 또 신용할당 같은 것 때문에 돈을 안 빌려줘서 또 부가 줄어들거나 해서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줄어들고 아니면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여기 개방경제인 경우에는 수출 빼기 수입 임포트에서 되는 거 생각하시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이 줄고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IS가 좌측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IS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요. ISLM이 중요한 게 아니고 ISLM의 구성 요소를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침체와 저금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소비 감소, 투자 감소, 위축 그 다음에 정부가 가만히 있더라고 하더라도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IS가 좌측 이동해서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저금리와 국민소득 감소라는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그 정도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볼까요? 2번은 한국경제는 지울게요. 자, 2번 보시면 한국경제는 과거의 고도 성장기와는 달리 이자율과 실질 성장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데요. 이를 솔로 모형을 이용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여러분 솔로 모형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에 보니까 솔로 모형을 잘 준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솔로 모형이라는 걸 언급해 주시면 당연히 좋겠고 이게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요. 야, 우리나라가 말이야 1970년대 80년대처럼 고도 성장기가 이제 끝난 거야? 끝났어. 왜? 그걸 좀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저성장기에 접어드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좀 설명해 보시오 이거예요. 자, 우선 솔로 모형에서 기본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솔로 모형의 균제 상태 보시면요. 그림을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가 1인당 자본인 거 아시죠?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이해 가시죠? 원래 이거 살짝 볼까요?
자, 우리가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요. 기술 진보 요거 우선 빼도록 할게요. F가 있으면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를요. 1인당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L로 나눠줍니다. L로 나눠줍니다. L로 나눠줍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1인당 봅니다. 1인당 소득, 얘와 얘는 지워져요. 1인당 자본. 자, 여기서 정리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함수 F라고 바꿀게요. 요거는 1이 되니까 L분의 K가 스몰 K로 쓸 수 있겠죠? 1인당 자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인당 여기 나와 있는 소득 수준은 Y는 FK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솔로 모형에서는 신고전학파 모형인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어떻게 1인당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1인당 국민소득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만큼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축률이었을 게 S, F, K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1인당 자본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쪽으로 더 갈까요?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인구 증가율에다가 감가상각률에다가 기술진보 관련된 요거랑 관련해서 K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균제 상태는 여기서 결정돼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델타 K가 0보다 큰 상황이고 여기는 델타 K가 0보다 작은 상황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인당 여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면 균제 상태다. 이거는 델타 K가 제로가 되는 상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긴 좀 버거울 수 있지만 좀 알고 계시면 경제성장 관련해서 우리가 풍부하게 답안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다 쓸게요. 1인당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는가 축적 방정식은요. S, F, K에다가 빼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가 뒤에 빼주면 되는 거죠. 그 차이만큼 N 플러스 감가상각 기술진보 기술진보 요건 빼도 됩니다. 얘가 빵이 될 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요 우리가 심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1인당 자본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변화율로 표현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요 전부 다 소문자 1인당 자본량으로 나눠줄게요. 전부 다 1인당 자본량으로 나눠줄게요. 전부 다 1인당 자본량으로 나눠줄게요. 이렇게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지워지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1인당 자본이 언제 제로가 됩니까? 라고 하면 얘와 얘가 지워지잖아. 그러면 n 플러스 감가상각 g는 그냥 0이라 해도 되고요. 그게 이렇게 있는 거야. n 플러스 델타 감가상각이야. 기술진보 관련된 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값 있잖아.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K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 한계 생산이 체감하게 되니까 이게요.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게 되겠네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S, FK 요거를 K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상황은 여긴 거야.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되는 점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아직 균형 상태는 아니고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K0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의 고도 성장기에는 이자율과 실질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점차 여기 균제 상태에 가게 되면은요. 점차 얘가 떨어져. 한계 생산이 체감하니까. 그래서 K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게 균제 상태로 가면 갈수록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점차 떨어져.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이 상태야. 아직 장기의 어떤 균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상태에서 고도 성장기를 탈피해서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은 점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수준의 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렵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솔로 모형의 한계 생각하시면 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걸 극복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거야. 그럼 지속적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술 진보가 있어야지.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계속 일어나야 돼. 아니면요, 요즘 새로운 시대가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성장 모형으로 점프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내생적 성장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는 널리지라든가 아니면 R&D,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든가 등등 그런 걸 통해 가지고요.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정리해서 써주시면 오케이. 아셨죠? 뭐 점수가 배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 비슷하게 쓰셔도요. 제가 봤을 때는 남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상황을 ISLM, ADAS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하세요. 꼭 이 모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모형을 알면요. 다채롭게 풍부하게 답안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번 볼까요? 최근에 원유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자 그러니까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통화 공급을 증대시켰대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 이게 비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트가 상승하게 되고요. 문제를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S 곡선이 ISLM까지는 안 쓰시더라도 ASAD 곡선까지는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증가해서 물가가 상승되면서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경기 침체까지 같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정부가 통화 공급을 증대해서요. 이자율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ISLM을 이용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요거 사용해서 지금 요거 분석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예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양을 위한 자, 돈을 풀었습니다. 확장적 통화정책이죠. 예,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합니다.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해요. 자,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우리 첫 번째 ISLM 모형으로 해도 되고 화폐 수요 공급 생각해 볼까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우리 화폐 공급은 이렇게 수직의 형태로 그립시다. 예, 실질적인 측면으로 해서 P로 나눠주고요. 화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화폐 시장이니까 이렇게. 여기 화폐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리퀴디티 해서 Y랑 R 평면에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통화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화폐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화폐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 아시죠? 돈을 많이 풀면 유동성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자율이 떨어져.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채권 시장으로 간다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화폐보다 더 많은 돈을 보유하게 되면 남는 돈은 채권 시장으로 가서 채권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공급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가지고요. 우리가 ISLM 곡선으로 표현을 해 보시면은요. 여기가 국민소득이고 여기가 이자율인데 자, IS 우하향 하고요. LM 우상향 하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러면 LM 곡선이 우측이동 하잖아. 그래서 원래 이렇게 우측이동 하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 단계를 정해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균형점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율이 먼저 빨리 움직입니까? 아니면 소득이 빨리 움직입니까? 이자율이 우리가 금융 변수, 가격 변수이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가 1번 이렇게. 그럼 이자율이 쿵 떨어지게 되면 이게 여기가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그래서 여기로 가게 되는 거야. 여기로 갔다가 A에서 B점으로 왔다가 C점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약간 올라가면서 국민소득도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ISLM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ISLM으로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의 증가로 이자율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통화량의 증가로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소비라든가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버거우면 여기까지 하시고 금리, 이자율 떨어져서 소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기가 부양된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1번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2번 비슷합니다. 통화 공급을 증대시켰는데 이자율 하락보다는 소득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언제일까? 이거요. 이게 ISLM을 이용 안 하면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되게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요. 화폐 시장의 수요 곡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해야 되는데 통화 공급이니까 LM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M이 우측 이동하는 상황일 때 IS가 언제 여기 기울기가 어떻게 되었을 때 이자율 하락의 정도가 더 소득 정도보다 작냐 이걸 보시면 돼요. 이자율 하락보다는 소득 증가 정도가 언제 크냐. 자, LM이 우측 이동했습니다. LM0, LM1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IS 곡선 생각해 보시면 IS가 여기 보시면 가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파른 경우. 이해하시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IS가 완만한 경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국민소득이고요. 여기가 이자율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원래 균형점인데 가파른 경우에는 가 이렇게요. 완만한 경우에는 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자율 하락보다는 소득의 증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이자율 하락보다 소득의 증가율이 큰 경우는 어디야? IS가 완만해야 되네.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균형점에서 IS가 완만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자율은 조금 떨어지고요. 이해되시죠? Y는 얼마나 증가합니까? 예, Y는 많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요. 우리가 케인즈 학파랑 고전 학파, 특히 통화주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누구에 가깝습니까? 라고 하면요. 케인즈 생각해봐. 케인즈는 유동성 함정이라서 LM이 수평이에요. 수평이 되면 수평인 LM이 이동해봤자 국민소득 증가 효과 없죠. 그러니까 케인즈가 아니라 통화주의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되려면 고전학파에 해당하는 통화주의에 가까운 시각을 갖고 있을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케인즈학파 했을 때 ISLM은 어떻게 합니까? 케인즈학파는 LM이 유동성 함정 생각하시면 수평이고요. 요 정도까지는 좀 해주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IS가 가파른 경우야. 그게 케인즈야. 고전학파는 반대야. 케인즈 반대. 그러니까 고전학파 상황에서는요. LM이 가파른 상황이고요. 가파를수록. 그리고 IS가 완만할수록 이제 고전학파 상황이 되는 거야. 자, 지금 상황이 뭐다? 이게 고전학파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고전학파 상황을 얘기하려면 지금 이것처럼 IS가 완만하거나 LM이 가파르다. LM을 이동시키면 좀 얘기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선 뺄게요. 언제 그렇습니까? 하면은 여기 언제 IS가 완만합니까?
그쵸? IS 곡선의 기울기는 자 다시 기본 강의 거기 좀 정리하세요.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때야. 케인즈는 투자가 이자율에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성이 클수록 이렇게 그러면 IS가 완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요것도 쓸 수 있어요. 언제 LM이 가파릅니까 하면요. LM이 가파르려면 케인즈 학파는 이자율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고전 학파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작고요. 소득에 영향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화폐 수요가 소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 탄력성을 쓰면 어떻게 써요?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고 화폐 수요의 똑같죠? 네, 다시 쓸게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좀 체크하시죠. 그래서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고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 때 이때는 LM이 가파르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 하락보다는 소득의 증가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 3번 한번 봅시다. 자, ISLM 모형에서요. 물가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ISLM에서는 물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ADAS 모형에서는 확장하게 되면은요. 물가 변화까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통화량의 증가, 지금 계속 통화량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통화량의 증가라는 정책 효과가 소득 증가보다는 물가 상승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언제 물가 상승으로 많이 나타나는가 그걸 생각하시면 자, 통화량의 증가는 LM이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자, LM이 우측 이동하면서 총수요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총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총수요인 AD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ISLM보다 ADAS 곡선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총수요가 우측 이동하는데 여기 물가고요. 여기가 국민소득이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수평, 우상향, 수직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D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물가 상승은 별로 없으면서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하고 물가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AS가 우상향하는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총수요가 이동을 합니다. 뭐 1, 여기 제로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는 국민소득도 증가하면서 물가도 약간 증가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AD2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AD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데 AS가 수직이 되면은요. 이때는 국민소득의 증가가 아무런 효과가 없고 물가만 상승합니다. 자, 그래서 소득 증가보다는 물가 상승으로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결과는 AS 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른데 AS 곡선이 Aggregate Supply 곡선입니다. 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그러면 물가만 상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현재 상황이 잠재 생산량에 가까운 경우다. 이 잠재 생산량이니까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S가 수직에 가까운 거야. 자, 그때 이자율 하락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적절한가 여부를
AS, AD 곡선을 이용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됐어. 자,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사실은 뭔가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소비라든가 투자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게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면서 뭔가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얘는 AD를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금리를 강제로 떨어뜨려서 물론 이제 곡선을 따라서 갈 수는 있어. IS 곡선에선. 그렇지만 여기 소비와 투자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잠재 생산량에 가깝게 돼 있다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AS 곡선이 이렇게 수직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수요가 여기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총수요 곡선이 가깝게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총수요 곡선이 증가하게 되면 자, 목표가 뭐다? 예. 경기를 부양시키는 건데 경기 부양 돼요, 안 돼요? 더 할 만한 여지가 없잖아. 해도 거의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 가까우니까 조금 눈곱만큼만 증가한다고요. 자, 그러면 적절한가?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 왜?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요. AS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가 되고요. 가파른 기울기가 돼요. 기울기로. 자, 저기 나와 있는 AD 관리 정책은 총수요를 우측 이동시키는 정책은 정책은 여기 보시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국민소득의 증가는 미미하고 Y는 별로 없고 물가만 증가시킨다.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목적이 물가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ISLM으로 직접 하기보다는 각각에 미치는 영향, 변수를 좀 이해하셔야지 화폐 수요 공급이라든가 우리가 케인지안의 45도 다이어그램 있잖아. 그 기본이에요. 승수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경제학이 당락을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ISLM으로 그리지 않더라도 뭔가 거시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간 올드한 모형입니다. 거의 100년 전의 모형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올드해서 안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험 경작에서는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드시긴 하지만 제가 기본 강의 같은 거 보시면은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거시경제 파트를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거시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문제들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